자, 1단원 제목이 입자의 운동이에요. 학교가 어디지, 니가? 센중? 원래 과학 공부할 때 있잖아.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학이든 네가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되는 건 단원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자,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죠. 입자운동, 징발 확산. 그럼 배운 거니까 한번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한번 짚어가 보자고. 그러면 입자라는 개념과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입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봐봐. 우리 물체는 뭐가 모여서 물체가 되죠? 물체를 이루는 건 물질이죠. 요걸 우리 보통 이제 재료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돼. 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볼펜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라스틱, 고무, 안에 금속 조금, 맞지? 그리고 이런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이 이제 소위 입자라고 부르는 단계들이 있다고. 이제 중등 2가 넘어가야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과학책이나 이런 것들 읽으면서 들어본 이름들이야. 분자, 이온, 원자. 사실은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기도 하는데, 분자나 이온, 이런 입자 알갱이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그 물질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 입자의 운동은 결국 무슨 소리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뭐 하고 있다? 그치. 스스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학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을 배우는 사람도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요 문장에 뭐를 보태주면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지금 핵심은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 운동은 어떻게 변하나? 첫 번째 질문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증거는 있냐? 지금 봐봐. 칠판 움직여 안 움직여? 칠판은 안 움직인다는데 칠판을 이루는 입자는 운동하고 있대요. 지금 이 이야기잖아. 물체를 이루는 칠판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이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한다는 증거는 뭐냐? 어떻게 운동하고 있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할 거냐?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확인하냐는 증거는 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 증거는 예시는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런 예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입자가 운동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가 되죠? 스스로 운동을 한다는데 특히 기체 입자들에서 잘 나타나는 운동의 형태, 확산입니다. 물론 사실 기체 말고 뭐도 가능하다?
액체에서도 가능하고 고체도 가능은 한데 너무 느려. 고체에서는. 고체에서 확산이 되긴 해. 근데 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찮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시간에서 확인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보통 과학을 이야기할 때 거시세계라는 개념이 있고 미시세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시세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상상할 수 있는 무지막지하게 크고 넓은 세계를 거시라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원자들, 그 안에 전자들, 이 미세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시세계라 그런다. 사실은 화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물리는 좀 거시세계를 다뤄. 이 둘이 나중에 가서 만나는 곳이 양자세계야. 예, 극한으로 가다가 정반대쪽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일단 고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 안 된다고 치자고. 현재로서는 중등이니까 뭐 극단적으로 고체에서 확산이 되나요? 됩니다. 극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어젠가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좀 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좀 힘센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 대통령들이 지금 경주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좀 그 힘센 양반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원자력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 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을 움직이는 연료가 우라늄이라는 원료예요. 그리고 그 우라늄이라는 녀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리고 걔는 똑같은 우라늄인데 좀 가벼운 우라늄과 좀 더 무거운 우라늄이 있어. 원자 질량 차이가 나는 게 있어. 이거 좀 이따 우리가 중2 과정 원자 개념 가면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좀 가벼운 235짜리의 질량을 가지는 우라늄과 238짜리 질량의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핵반응을 하는 건 235짜리 우라늄이야. 근데 235짜리 우라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0.3%인가 0.5%야.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게 양이 작아.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발전소용으로 쓰려면 이 가벼운 우라늄의 농도를 5%에서 10% 정도 맞추면 발전소용이 돼. 우리나라가 나중에 배나 뭐 잠수함에 쓰려고 개발하는 소형 원자로에서 쓰려면 얘를 한 20%까지 농도를 올려야 돼.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이나 미국 잠수함에서 쓰는 애들은 얘를 한 50%에서 50%, 60%까지 올린 걸 써. 그리고 원자폭탄을 쓰는 거는 얘를 80에서 90%까지 올린 걸 써, 농도를. 근데 이 농도를 어떻게 올리냐? 확산으로 올려요. 네, 근데 그 기술이 졸라 어렵고 졸라 하이 레벨의 기술인 거야. 되기는 해, 일단은. 왜? 입자운동의 증거거든, 얘가. 그럼 우리 확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 가장 핵심 키는 향기와 잉크예요. 아니면 식초?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야. 확산이란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가운데서 그 개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혹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입자가 이동하여 결국은 뭐다? 고루고루 분포하게 되는 요 과정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등에서 언급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종의 뭐 때문에 일어난다? 확률 개념이에요. 확률 개념이야, 사실은. 이건 처음 들어볼 거, 그지? 자, 이런 거예요. 좀 만화적인 상상을 그림을 그려. 뭐 신체의 부위 두 군데를 그렸는데 각각이 어디랑 어디인 것 같아? 얘는 코인 것 같죠? 얘는 뭘까요? 엉덩이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빵구를 푹 꼈어. 그러면 그 방귀 가스, 방귀 냄새가 나는 가스가 여기에는 입자가 엄청나게 많겠지? 여기는 지금은 없잖아. 그럼 봐봐. 입자 개수가 여기가 100개고 여기가 0개다.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갈 확률과 이쪽에서 여기로 갈 확률은 100대 0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100이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그지? 그 좀 이동을 했어.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80개가 됐고 여기가 20개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1로 갈 확률과 여기서 1로 올 확률은? 그치, 4대1이죠, 이제, 비율로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 안 움직일까? 그치. 골고루. 실제로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모든 곳에 그 방귀 냄새가 똑같이 다 균일하게 흩어지게 되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두가 움직이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움직이는 게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확산인 거야. 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률이 개수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냐. 이게 확률 게임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골고루 흩어지는 개념 자체가 확산이다.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일부러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시험은 일단 안 치잖아.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오늘 좀 이따가 2교시에 물리를 배울 거고 열 온도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때 거랑 내용이 겹치거든요, 요게 딱. 뭐랑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퍼져나가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인데, 사실 최고 심화 과정으로 가잖아? 중등 과정에서 결론적인 끝까지 가는 심화. 우리가 일단 몰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 수업 끝날 때쯤에 끝나고 나서 다시 네가 요 페이지를 펴봤을 때, 아, 저게 저거였구나 할 만한 거. 속도 제곱 곱하기 질량이 뭐랑 비례하느냐면 온도에 비례합니다. 사실 요 앞의 개념이 우리가 물리 중3 과정 가면 배우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의 공식이에요. 여기서 m이 뭐냐면 입자 질량, v가 속력이야. 중등이니까 속도라고 하면 속력.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섭씨 말고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 온도 있어요. 켈빈. 마이너스 270. 그건 0 켈빈. 아, 그 켈빈 단위의 비례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자고. 진짜 그게 맞느냐. 자, 일단 퍼져나가야 될 입자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언제 잘 퍼진다? 퍼져나가야 될 물질이 기체일 때 잘 퍼져요. 왜냐하면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 덩어리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기체는 아까 말한 분자 단위로 따로따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다닌단 말이야. 근데 액체는 그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좀 있어갖고 친한 애들 몇 명이 좀 같이 뭉쳐 다녀요. 고체는 그 몇십 개 덩어리가 뭉쳐. 응?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봤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는 언제가 제일 좋아? 자유시간 때 혼자 다닐 때가 좋아? 아니면 반전체로 어디 견학 다닐 때가 움직이는 게 잘 돌아다녀져? 그치. 혼자 다닐 때가 기체야. 친한 애들 한 3, 4명씩 붙어 다니는 게 액체야. 반전체 단체 관람이 고체야. 그지? 그럼 움직이는 건 혼자가 편하잖아. 그리고 매질. 입자가 지나가야 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역시 이번에도 이쪽이 더 확산이 잘 돼요. 왜? 사실 이거는 뭐와 관련되는 개념이냐면 입자운동 때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의 개념이야. 아무것도 부딪힐 게 없는 공간에서 뛰는 게 제일 빠르죠. 막 사람들 버글버글 꽉 차 있는 공간에서 걸어 다니는 게 빠르냐,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걸어 다니는 게 빠르냐, 아니면 혼자 달리기를 한다던가 생각하면. 그치. 왜? 부딪히면 부딪히는 만큼 네가 뛰는데 도움이 돼, 방해가 돼? 방해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저온일 때랑 고온일 때. 고온일 때가 빨라요. 왜? 위에서 이야기했잖아. 사실은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입자운동을 재는 거거든. 특히 절대온도가. 입자, 고체, 기체, 액체, 매질, 온도, 저온, 고온 이런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한 14페이지쯤 펴봐봐. 페이지 적혀있는데 14인가? 요 앞에. 아니다, 요거 뒤에다. 16이다, 16. 한 발 더 넘겨봐봐. 아닌가? 18인가? 여기 있네. 요거 밑에 1번 실험. 저게 중1 때 학교에서 실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거 중1 애들 데리고 저 실험했다가 과학실이 난리 납니다. 일단 암모니아 냄새에 찌릉내가 끝장이겠죠. 그리고 저기 염화수소 수용액을 묻힌 솜이라고 돼 있잖아. 저걸 우리는 두 글자로 염산이라 그래요. 실험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된다? 에이씨, 난리 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가상의 실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리관에 여기에는 뭐가 감겨 있다? 염산, HCl이 이게 염산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묻혀 있다? 암모니아수.
NH3가 물에 녹아 있는 거를 말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랑 질량이 되게 차이가 커요. 얘는 질량이 한 6제곱이고 얘는 질량이 4제곱 부근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 속력은 질량 곱에 온도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랑 얘가 날아오는 거리가 한 2대 3쯤 된다고. 여기에 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염화 암모늄이라는 고체 가루가 생기는 거야. 거기 흰 연기라고 적혀 있잖아. 사실은 요 녀석 고체 가루가 여기 생기는 거야. 왜 여기 생긴다? 염화수소보다 암모니아 기체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 그 이야기 하네. 마지막 질량 크다 작다 작은 게 빠르죠. 얘가 훨씬 가벼우니까 멀리 날아올 수 있는 거야. 얘는 무거우니까 그만큼 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곳에서 흰색 고체 가루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가루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연기로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위에 지금 개념 설명들을 쭉 했잖아요. 이 연기 위치를 조금 더 가운데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농도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날아오는 거는 입자니까. 암모니아를 온도를 내리면 돼요. 요 유리관에 요쪽을 좀 차갑게 하거나 요쪽을 좀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얘가 좀 더 빨리 가고 얘가 좀 천천히 오니까 좀 더 가운데서 만나겠지. 그럼 요런 생각도 해볼까요? 요 가운데 시험관을 진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실험을 진공해서 한다면 저 연기 위치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뭐가 달라질까? 진공이 돼버리면. 네, 더 빨리 만들어지.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 둘 다 빨라지니까 더 일찍 만나서 더 빨리 연기가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에서는 입자 상태가 어쩔 때 확산이 잘 되느냐, 지나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물질이 어떤 데서 더 잘 되느냐, 뭐 온도가 어떨 때 잘 되느냐, 입자 질량이 무거운 거 가벼운 거에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더 하고 생각을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어떤 경우에 확산 속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인 거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라늄이 두 종류가 있다고. 조금 더 가벼운 거와 조금 더 그러면은 이 얘네들을 원자 단위로 최대한 분해해서 확산을 시킨다면 그걸 몇 번 반복을 시킨다면 점점 가벼운 우라늄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요게 확산이에요. 우리 중학교에서 그냥 냄새 우리 중학교 때 이야기한 거 확산 향기라 그랬으니까 지하철역에 가면 그 델리 만주 그 슈크림 냄새가 막 특히 요즘에 붕어빵 장사 있으면 그 부근에 그 확 퍼지잖아. 이제 센텀 중학교도 학교 이제 건물이 지어진 지 좀 됐죠.
여름하고 겨울 언제 찌릉내가 심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겠어? 왜 여름에 찌릉내가 더 독할까? 화장실 찌릉내는. 여름에 온도가 좀 높으니까 그치. 빨리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냄새가 더. 그럼 봐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이런 화장실 가보면 그 남성 전용 소변기에 뭐를 가득 채워놔 얼음을 잔뜩 부어놓죠. 왜인지도 설명할 수 있겠어. 이제 온도가 낮으면 이제 확산이 빨리 안 되니까 그렇지. 좀 천천히 퍼지니까. 그렇지. 냄새가 퍼져나오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거기에 사실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이거는 확산하고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그래요? 암모니아는 물에 상당히 잘 녹습니다. 이걸로 원래는 암모니아 분수 만들기 이런 것들이 옛날 과학책에 있었는데, 암모니아가 물에 엄청나게 잘 녹는다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분수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성질 중에 하나고, 우리가 소변에서 느끼는 찌릉내의 그 성분은 암모니아 냄새. 물 부으면 냄새 안 나요? 네, 근데 그걸 계속 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얼음을 잔뜩 부어놓으면 어차피 얼음은 시간 지나면서 녹는데, 녹는 과정에서 혹시나 빠져나오는 암모니아 기체를 뭐 한다? 녹여서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 그럼 뭐 그거 얼음만 그렇게 부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 상당수 그 찌릉내를 막을 수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알바생들이 돌아가면서 시간, 우리 화장실은 몇 분쯤 되고 얼마나 녹으니까 시간 얼마 지났으니까 알바생이 그 바켓스에 얼음 한가득 들고 올라서 또 부어놓고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공부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필기를 좀 해봅시다. 자, 입자운동 두 번째, 증발을 이야기를 하려면 끓음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응결이라는 개념, 요 세 가지를 같이 배워야 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나? 정말만 가르치고 말지 않았나? 자, 구별해서 설명할게요. 증발이란 입자 운동의 결과로 어디에서? 액체 표면에서 끓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네가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6년, 7년 정도 남았겠네. 7년 뒤에는 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몰라. 군대가 있겠지. 군대에 가서 특히 이제 저쪽에 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가 군생활 하는 위치가. 선생님은 저 경기도에 있다 왔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서울 위쪽. 그 강 건너의 북한. 진짜 대각선 끝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빨래도 마른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음 빨래가 말라요. 얼어 있는 채로. 그죠? 우리 부산에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특히나 요즘에는 세탁기 돌리고 탈수기 돌리고 건조기 돌려서 나오는 요즘 입장에서는
빨래가 어떻게 얼어와 함께 얼어 있는 게 어떻게 말라가 떠오르잖아. 말라요. 궁금하면 오늘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 계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아버지가 일 마치시고 오실 거 아니야. 아빠 진짜 젖은 빨래도 그 얼어 있는 빨래도 말라요라고 하면 한 30분 이야기해 주실 거야. 마릅니다.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눈도 녹지 않고 그대로 증발이 되어 줄어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스며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언체로 마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증발. 그래서 어떻다? 끓는 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럼 끓음은 일반적인 상태 변화입니다. 즉 얘는 입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체의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부. 사실은 모든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대신에 온도가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납니다. 역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건 똑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가 라면을 먹겠다고 냄비에 물을 끓이는 걸 생각하면 돼. 끓음부터 설명할게요. 끓음은 요 안쪽에 있는 액체 분자가, 그럼 요 이웃한 분자들이 삥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얘가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그 해당하는 온도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여기 결합들을 다 혼자 끊고 여기서 기체로 바뀌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끓음이야. 그럼 요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력을 끊어줄 만큼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공급된다?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공급이 된다는 거야. 그에 비해 증발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입자가? 표면에 있는 입자예요. 그러면 얘는 끊어야 되는 에너지량이 얘보다 많아, 적어? 그치, 적지? 그리고 얘는 여기에 멈춰 있던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입자 운동 과정에서 움직여서 밑에서 도움닫기에서 올라오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부의 열 에너지를 그 타이밍에 맞게 딱 공급받을 수도 있겠지. 이런저런 주위의 모든 도움과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여기서 팍 튀어나가는 게 증발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응결도 이야기 안 되놓고 왜 응결은 이야기 안 했어요? 싶죠? 응결이란 기체가 찬 물체의 표면이나 입자 운동하다가 혹은 수면에서 물과 결합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증기가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이빙해도 응결이고 돌아다니던 수증기가 여기에 들러붙어서 여기에 옆에 물방울이 맺혀도 뭐다? 응결인 거예요, 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가운 음료수, 뭐 아이스, 뭐 레모네이드 아이스 이런 것들 딱 우리 일회용 컵 이렇게 딱 담아 놓으면 통이 어떻게 돼? 물 생기지. 그 컵에서 녹아 나온 거야. 왜 생겨? 그치. 그 컵이 차가우니까 수증기가 붙어서 그래요. 그리고 니나네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한여름에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거야.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차 타고 가다가 특히 버스 에어컨 바로 밑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가다가 내릴 때 돼서 딱 내리자마자 안경을 어떻게 돼? 확 김이 끼죠. 그것도 은결이야. 김 끼는 것도 은결이에요. 왜? 우리 안경알이 어떻게 됐었다? 차가운 상태인데 우리나라 여름은 어떻다? 덥고 습해서 수증기가 어떻다? 공기 중에 많으니까 우리 안경 표면이 어떻게 된다? 물방울이 되면서 빛을 산란시키니까 하얗게 끼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증발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증발하는 양이 뭐보다 많을 때, 응결하는 양보다 많을 때 증발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은 응결하는 상황은 어떻게 봐도 된다? 증발량이 뭐보다 작을 때? 응결량보다 작을 때.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포화 상태다. 그럼 저 때는 실제로 증발이 안 되는 중이야? 아니지. 증발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뭐 한 만큼? 증발한 만큼 뭐도 일어나고 있다? 응결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봐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첫 번째, 온도가 높아야 돼. 왜? 온도가 높으면 첫 번째로 뭐가? 입자 운동도 늘어나고 두 번째, 외부의 열도 늘어나죠. 저 우리 증발 메커니즘 설명을 봤을 때. 두 번째는 습도가 낮아야 돼요. 습도라는 말은 공기 중에 채워져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해. 각 공기는 그 해당하는 온도마다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 이게 포화 상태까지 채워지면 습도 100%라고 해요. 즉 습도가 많다는 건 뭐가 되기 쉽다? 응결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야 증발이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뭐다? 응결량을 줄이기 위한 거야. 왜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집이 그러면 요 부근인 거지. 가끔씩 그 해운대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쯤에 해무 끼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기 바닷가 건물들 있는 쪽으로 안개 확 밀려오는 거 있잖아. 왜 이런 바닷가 혹은 강가, 호숫가에서 안개가 많이 낀다? 사실 안개 끼는 것도 응결이거든요. 왜?
그치. 수증기가 작은 먼지나 이런 입자들에 뭉쳐져서 응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바람이 안 불어주면 증발이 일어나는 순간 요 물 표면 위에 순간적으로 습도가 어떻게 된다? 매우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기 쉽다? 다시 증발을 많이 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양도 늘어나 버린다? 응결량도 늘어난다. 근데 증발을 하는데 바람이 불면 바로바로 어떻게 돼? 바로 날아가서 치워지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다이빙해서 응결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치? 그러니까 응결을 줄일 수 있죠. 네 번째가 표면적을 늘려야 돼요. 수건이나 빨래 이런 것들 젖은 거 꾹 짜서 짠 채로 가만히 놔두는 게 잘 말라. 짠 뒤에 펴서 이렇게 널어 놓는 게 잘 말라. 왜? 짰으면 이제 겉에 마르고 안에 잘 안 마르는데 하면 이제 마르는 양이 똑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제 체험을 이야기한 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왜 겉은 마르는데 속은 안 마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하면 더 좋은 거야. 여기 있죠. 증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표면에서만. 걸레를 꾹 짰으면 그 표면에서만 마르는 거야. 근데 이거 표면.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 면적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증발이 더 잘 되는 거죠. 사실 요즘에 이제 스포츠용 각종 기능성 의류들 보면 속건성 티셔츠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러닝하는 사람들이나. 운동복용에. 옛날에 많이 팔던 그런 일반적인 면티보다, 그 기능성 티셔츠 이런 것들 되게 빨리 마르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어떻다? 그 몸에 달라붙지 않고 시원하다는 거를 막 장점으로 광고하잖아.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의 피부에서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늘어나고 그 섬유 바깥쪽 면이 물이 증발되는 속도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구조나 그런 물질적 특성을 가지게 하면 그 천을 딱 이렇게 살에 붙여 놓는 것만으로 땀을 흡수해서 빨리빨리 증발시키니까 되게 몸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고 물이 증발되면서 사실은 이제 1학년 2학기에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물이 증발하면 열을 흡수해요, 방출해요? 그러면 우리 팔이 시원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춥잖아. 그거를 더 빨리 일으키는 거야, 의도적으로. 옷이. 그러면 당연히 훨씬 시원하고, 운동할 때 막 땀 많이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런 종목일 때는 그런 옷을 입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발과 관련돼. 이게 마른다라는 거, 응결한다는 거, 증발이 언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조건들은 언제 빨래 잘 마르냐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치? 물론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은 대부분 온도도 높고 습도가 낮으니까야. 햇빛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네가 만약에 이거를 증명한다면 어떤 실험을 설계하면 좋을까요? 빨래를 말리는데 온도와 습도는 똑같게 하되 하나는 빛이 들어오게 하나는 빛이 안 들어오게 해서 온도 조절 장치로 온도를 맞춰서 실험할 수 있게 한다면 둘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간이나 나머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컨트롤 한다면 사실 빛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어떻게 빛이 비치는 날이, 맑은 날이 다른 조건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일치한다, 겹친다 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마저 필기하고 아까 우리 그 확산한 거 옆에 증발 문제들이 있었지, 세로줄. 거기. 요거 필기하고 그거 마저 풀어. 자, 압력.
우리가 이제 기체에 대한 걸 배우는데 일단 압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실 기체라는 녀석이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무엇이? 부피가. 사실 요 단어는 요 부피가 압력에 의해서 받는 영향, 온도에 의해서 받는 영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온도는 우리가 이제 요 바로 뒷 챕터에서 열 배우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압력에 대해서 좀 배우자고. 원래 압력이란 영어로 프레스, 누르다라는 뜻이라서 기호를 P를 쓰고요. 단위는 우리가 뉴턴 퍼 미터 제곱 혹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도 과학자 이름이죠. 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런 단위들 중에 여기 보면 대문자 단위도 있고 소문자 단위도 있잖아. 대문자 단위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이 단위로 남아. 그럼 압력과 관련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다? 파스칼이라는 과학자다. 뉴턴은 사실 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위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압력이란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면적당 가해지는 힘. 되게 간단하게 실험했어요. 네 볼펜 있지? 딱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들고 양쪽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꾹 눌리면 어느 손가락이 아파? 여기가 아프지. 사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양쪽 손가락에 실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어땠다? 방금 우리가 실험할 때 여기는 뭉툭하지. 힘이 가해지는 넓이가 넓죠. 여기는. 여기 볼펜 촉은 좁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같은 힘의 크기가 여기는 넓은 면적에 분산이 되고 여기는 좁은 곳에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압력이 가진다? 뾰족 한쪽이 큰 압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 선생님하고 선생님 와이프하고, 물론 와이프도 약간 통통한 편이긴 한데 키가 내가 훨씬 크니까 내가 훨씬 더 무겁단 말이지. 둘이 같은 모델의 운동화를 신고 저기 해운대 백사장을 걸어 다니면 누구 발자국이 더 깊게 박힐까요? 내가 더 깊게 박히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운동화가 아니라 그 힐을 신으면, 구두를 신으면 선생님 와이프 집사람이 훨씬 더 뾰족하니까 푹 박히겠지. 그게 압력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얘는 뭐다? 쉽게 말하면 누르는 힘이다. 면적당 가해지는 누르는 힘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압력에 대한 그림은 이거예요. 스펀지에 보통 하나는 그냥 요 플라스크 있죠. 물이 조금만 담겨 있는 플라스크. 하나는
똑같은 플라스크인데 물이 가득 담긴, 얘는 조금만 담긴 플라스크. 그리고 남은 하나는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크를 어떻게? 뒤집어 엎어 놓은 거지. 그러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다면 A하고 B는 무슨 차이다? 면적은 같은데 누르는 힘의 차이가 있는 거고, B랑 C는 그치,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바닥을 누르는 면적의 차이 때문에 결국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C 쪽이 더 크다. 그래서 가장 깊게 박혔죠. 여기는 가장 얕게 박혔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압력을 크게 하는 도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진다? 뾰족하게, 날카롭게. 뭐가 있을까? 못, 송곳, 우리 스케이트 날. 그럼 압력을 낮추는 장치는 널배. 저기 남해나 서해안에 갯벌에서 꼬마 캐시는 분들 밀고 다니는 널빤칠 썰매 있잖아. 그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발로 쭉쭉 밀고 다니면은 갯벌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고 그 위로 미끄러져 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설피라 그래가지고 강원도나 저기 울릉도에 가면 그곳 주민들이 옛날부터 신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 발은 요만한데, 맞지? 이만한 판때기를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이런 걸 발바닥에다 붙이고 신고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눈에 푹푹 빠진다, 안 빠진다? 훨씬 안 빠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압력에 의한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압력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기체의 압력. 기체 입자들은, 자, 봐봐. 고체는 이렇게 꾹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체는 어떻게 압력을 만드느냐? 사실, 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이 압력이에요. 입자가 막 사방팔방 자유롭게 운동하잖아. 그 와중에서 벽에 탕 부딪히고 튕겨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입자가 한 개면 퉁퉁 이렇게 부딪힐 건데, 지금 이 안에 공기에는 입자가 어떻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닥 부딪히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충돌,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으로 압력을 계산하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충돌수가 늘면 어떻게 된다? 압력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과정이 보일의 법칙인데, 보일이라는 학자는 원래는 이게 궁금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3차 시대 되면 원자, 원소, 주기율표 배우면서 어떻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원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의 그 역사를 하루 쭉 배울 거야, 그냥. 그거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건데, 보일이라는 학자는 원자가, 지금은 우리가 입자인 거를 아까 이야기하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은
이 물질을 이루는 것이 입자냐 아니면 어떤 기운이냐, 에너지나 이런 것 같은 기운이냐의 그 논란에서 빈틈없이 채워진 일종의 에너지 같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유리관을 이렇게 J자 모양으로 휘어지게 해놓고 여기에 수은을 채워요. 그러고 여기에 수은을 계속 더 부어 넣는 거야. 그럼 여기 공기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압축되겠지.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 맨 마지막 철학자이자 이런 걸 발표했던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모든 물질은 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일종의 기운이라 가지고 그 농도나 밀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만들어지고 계속 잘라서 나누어서 농도가 옅어지면 사라진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속 수은을 채워 넣어서 요 공기를 계속 압축하다 보면 여기에 뭔가가 뿅 하고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보일은 전제 조건이 나와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를 누르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눌러주는 압력과 이쪽에 점점 줄어드는 기체의 부피가 이런 규칙성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공식으로 적으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바뀐 압력과 바뀐 부피의 곱과 같다. 근데 이게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보일 법칙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압력이 변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는 두 개 곱해서 일정하다는 말은 둘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가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가 되고, 이런 반비례 관계가 된다면 봐봐. 자, 요 연두색 사각형은 P2 곱하기 V2죠. 여기 하늘색 사각형은 P1 곱하기 V1이잖아. 이 두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인 거죠. 그리고 보일 법칙을 상징하는 탐구 실험은 어떤 게 나오냐면 보통 요 보일과 샤를 법칙의 탐구 실험 장치는 보면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피스톤이 준비가 되고요. 보일 법칙은 요 피스톤 위에 여기에는 추가 1개, 여기는 추가 2개 이상 요렇게 들어있고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알갱이 수는 어떻다? 네, 같고 그 다음에 요 알갱이에 자세히 보면 요 입자 운동을 상징하기 위한 꼬랑지 길이가 있단 말이야. 요 꼬랑지 길이가 어떻다? 양쪽의 꼬랑지 길이도 같다. 즉 여기서 꼬리 길이는 속력이고 이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온도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추가 1개, 여기는 추가 2개. 이 추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압력. 그리고 여기랑 여기. 사실은 이게 높이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다? 부피를 상징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 게 보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일 법칙과 관련된 예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어떻게 되죠? 먹먹해지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귀 안에 고막 있잖아. 고막을 기준으로 고막 바깥쪽 공기 압력하고 고막 안쪽 우리가 중이라고 부르는 우리 머릿속의 압력이 같다 다르다? 달라진 거야. 높은 데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 압력을 맞춰주라고 귀가 먹먹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품을 크게 하거나 침을 꿀꺽 삼키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하면 딱 궤도에 올라가자마자 안전벨트 풀어도 됩니다 할 때 그때부터 스튜디오스가 돌아다니면서 뭐 해요? 물이나 오렌지 주스나 말랑카우를 나눠주고 다니죠. 왜? 그러니까 그냥 그거 거기서 여러분들 귀가 막막하신 분들은 침을 크게 삼키시면 막막하신 게 풀릴 거예요. 하품을 크게 하시면 돼요 라고 안내하는 것보다 그냥 물 나눠주는 게 속 편하죠. 무심코 어떻게 한다? 물을 꿀꺽 삼키면서 맞춰지는 거야. 애들은 말랑카우 같은 거 주면은 뭐해? 바로 까먹죠. 그 까먹다 보면 입에 침이 생기니까 뭐해? 꿀꺽 삼키지. 그러면 이제 안 아픈 거야.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여기 로비 앞에 가면 어항 있잖아요. 어항에 보면 밑에 산소 발생기 공기방울이 점점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공기방울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져요. 그 다음에 놀이동산이나 가면 팔고 있는 헬륨 풍선 있잖아. 그 풍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거거든. 여기 안에 있는 공기 입자가 풍선을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랑 바깥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밀고 있는 힘이 어떻게? 같은 크기에서 유지가 된단 말이야. 풍선 크기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 공기 압력이 바깥 공기 압력이 줄어드는 거야. 공기는 대부분 지표면 부근에만 많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에서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지. 그래서 풍선이 점점 부풀다가 빵 하고 터져버려. 오케이? 요게 뭐다? 보일 법칙입니다. 요거 빨리 필기하자. 필기하고 샤를 법칙까지 바로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였잖아. 맞지? 그에 비해 샤를 법칙은 자, 샤를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온도에 따른 부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 근데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입자 운동이 늘어나요. 맞지?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 충돌이 더 세지고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사실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여기서 압력 증가는 그 기체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서 팽창해서 부피가 커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 정확하게 샤를 법칙의 공식을 말하자면, 샤를 법칙은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그 종류랑 상관없다고. 기체 종류랑 상관없이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1도씨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배씩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공식을 적으면 T도씨일 때 부피는 0도씨일 때 부피의 1 플러스 273분의 T도씨의 부피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섭씨 온도에 대해서 부피값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뭐다? 제로도씨. 그리고 이 공식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부피가 뭐가 되는 곳이 있겠다?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추정해 보면 여기가 몇 도? 여기가 0도씨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절대 영도라고 부릅니다. 왜 여기가 절대 영도냐? 과학적으로 저거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하 100만 도는 존재하지 않는 온도야. 영하 300도도 못 가요. 플러스로는 온도를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로는 영하 273도보다 낮은 온도로 못 가요. 여기가 온도의 한계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절대 영도. 그래서 사실 얘를 0도로 잡는 단위가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 식을 섭씨를 뭐로 바꾸자? 켈빈으로 바꾸면은 공식도 조금 바뀌어요. T 켈빈에 대한 VT 켈빈의 부피는 0도씨가 이제 몇 켈빈이 된다? 273 켈빈이 된단 말이야. V273 켈빈하고 같다는 거야. 요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는 부피랑 온도랑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온도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뭐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그래서 과학에서는 요렇게 그래프를 바꿔서 그리면 우리가 계산하는데 엄청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그냥 섭씨 온도를 쓰는데 익숙하니까 고등부터는 무슨 온도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절대 온도를 쓰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심화로 가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심화로 가면
봐봐. 보일 법칙에서 이야기한 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일정하다였죠. 응?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곱도 일정하다요. 단 여기서 온도는 켈빈 단위를 쓸 때만. 그러면 뭐도 일정해지게?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 곱도 어떻다? 일정해져요. 근데 이 일정한 게 뭐랑 비례하냐면 입자 개수에 비례해. 그래서 나중에는 NT분의 PV도 뭐다? 일정. 혹은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배우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 해서 이런 공식도 배울 수 있게 돼요. 근데 요 공식을 고등과정에서 쓰거든. 근데 그 시작이 중1 때 배우는 건데 요즘 중학교는 사실 숫자 계산 문제는 많이 안 됩니다.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관계식 개념과 얘가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만 물어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모르고 고등과정 가서 갑자기 이 내용을 물어봐서 황당해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기도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길래 이런 것도 배웠어요. 봐봐.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로 숫자 계산을 하는 거였고,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비례 관계다라는 걸 가지고 숫자 계산 문제였어. 대신에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했고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했지. 그럼 온도 압력 둘 다 변했을 때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시키려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온도 한번 바꾸고 압력 한번 바꾸고 아니면 압력 한번 바꾸고 온도 한번 바꿔야 되거나 혹은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서 한 방에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거 안 그렸네. 탐구형 문제 그림. 아까 그 피스톤. 샤를 법칙에서는 피스톤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피스톤에 위에 올라있는 축의 수도 어떻다?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입자 개수도 어떻다? 같아야 되는데 뭐가 다르다? 꼬리 길이가 얘는 짧고 얘는 빠른 거니까 길게 그려져 있다는 거지. 아까 여기 축의 수가 같다가 압력이 같다인 거고 요 높이가 결국 뭐가? 부피를 설명하는 거고 오랑지 길이가 입자 운동이자 온도를 상징하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거 마저 필기하고 요거 필기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물리 들어갈게요. 그리고 과제는 네가 이제 책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책 사서 요 1강, 2강 문제들을 풀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든지 네가 혼자 알아서 하든지 매겨오면 됩니다. 책의 거. 알겠지?